10% 인간, 우리 몸속의 90%를 차지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미생물의 이야기. 이 미생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이고, 이 미생물의 불균형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준다는 것. 우리 몸이라고 부르는 인체의 세포 하나에 9개의 사기꾼 세포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고, 우리의 장은 100조가 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보금자리. 쥐는 23,0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게놈에는 21,000개가 조금 못 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 하지만 인간의 몸이 이 유전자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야. 우리 각자는 모두 슈퍼 생물체라고 말하네. 다시 말해서 여러 종이 모여있는 하나의 집합체. 이 모두가 합쳐서 서로 생존을 책임지고 육체를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 인간의 세포는 미생물보다 무게나 부피는 훨씬 클지 몰라도 개수로 따진다면 몸 안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 이 미생물총이라고 불리는 체내 미생물은 보통 대부분이 박테리아로 구성되어 있고, 박테리아는 보통 세균이라고 부르고 겨우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생물체. 미생물총은 박테리아 말고도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균류, 원시 세균을 포함한다는 것이야.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총 440만 개의 유전자를 가진다는 것이야. 우리 인간 유전자와 더불어서 이 미생물의 유전자까지 숫자로만 따진다면 당신은 불과 0.5%만 인간이라고 하네. 맹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맹장은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커뮤니티의 심장부라고 해. 맹장에 꼬리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 기관이 바로 중량돌기 또는 막창자 꼬리라고 불리는 충수. 충수라는 이름은 벌레 같은 모양이라는 뜻이고 100년이 넘도록 있으나 마나한 그런 기관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1950년대에 충수 절제술은 선진국에서 가장 흔하게 행해지는 외과 수술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체의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 충수 안에는 특수화된 면역세포나 미생물이 가득 차 있다. 인체가 착한 미생물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안전가옥인 셈이라고 해. 뜻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서 비상금을 숨겨두는 것처럼 충수에 비축된 미생물은 재난의 시기에 비로소 쓸모가 생긴다. 맹장염은 사실 충수염이라고 할 수 있다. 충수염의 증가에 관한 많은 가설이 있는데 육류나 버터, 설탕의 섭취 증가,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 수질 관리 등에 관한 환경적 요인, 수시로 재발하는 장염, 면역기능장애, 혈액암, 그리고 일부 자가면역 질환이나 심지어 심장마비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식으로든 미생물 보호구역으로서 충수의 역할은 크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도하는 인간 미생물군 유전체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많은 실험실에서 행해지는 여러 연구와 더불어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이 몸속의 미생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인체는 안팎으로 지구처럼 다양한 풍경을 가진 미생물 서식지를 형성한다. 인간이 지니는 미생물 세트는 개인의 지문만큼이나 고유한 미생물 집단을 소유한다. 인간 미생물군 유전체 프로젝트에 사용할 장내의 미생물 샘플을 채취하는 현실적 방법은 대변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것. 대변에서 발견되는 4,000종의 박테리아는 다른 신체 부위에 있는 박테리아를 합친 것보다 인체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정상의 탈을 쓴 21세기의 질병들이 있는데 의료 환경 개선이나 예방접종, 항생제 발견 등으로 과거에 있던 9개의 중요한 소아질병의 발병 건수는 99%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질병이 정상의 탈을 쓰고 나타났다는 것.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소화장애, 정신건강질환, 비만, 현대인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상이라는 것,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제1형 당뇨, 19세기 이전에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던 병이 서구에서는 250명 중에서 1명은 췌장이 재구시를 못한다는 것. 신경계를 파괴하는 다발성 경화증은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서면서 20년 전보다도 2배로 증가하였다. 밀가루 성분이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장세포 공격에 들어가는 셀리악병은 1950년대에 비해서 30배에서 40배나 흔한 병. 루푸스나 염증성 장질환, 류머티스즘 관절염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구 세계에 사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다. 이것도 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야. 비만은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 심장병, 암까지도 일으킨다. 자폐증이 급증하고 주의력 결핍장애, 뚜렛 증후군, 강박장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도 마찬가지. 21세기 질병에서 유전학을 배제한다면 환경의 변화에서 살펴보자는 것이야. 첫째, 알레르기와 자가면역 질환은 확실히 면역계라는 공통분모로 묶인다. 둘째는 장기능장애가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명확하다. 셋째, 자폐증 환자는 설사를 달고 산다. 우울증과 과민성 장증후군은 나란히 나타난다. 비만은 음식물이 장을 통해서 지나가는 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리고 장에는 인체의 모든 부분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면역세포가 존재한다. 약 60%에 이르는 면역조직이 창자 주변, 특히 소장의 끝부분에서 맹장과 충수로 이어지는 구역에 밀접해 있다. 만성적인 질환은 부와 함께 찾아오고 선두를 달리는 것은 비만이다. 부자들의 전유물로 시작된 담배, 배달음식, 적석식품 같은 것들이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 되었다. 반면에 유복한 사람들은 최신 건강 정보를 쉽게 접하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건강 유지를 위한 선택의 자유를 느낀다. 개발도상국에서 체중 증가와 알레르기는 부유층에서 나타나고 선진국에서는 비만과 만성질환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대개 빈곤층이다.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 고혈압, 암과 같이 서구 사회에서 고령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는 질환조차도 대부분은 유년기, 청년기 때 시작되는 체중 증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 21세기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1940년을 주목하여서 4가지를 입증하였다는데, 첫째는 우리의 21세기 질병은 대부분 장에서 시작되고 면역계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 21세기 질병은 대부분 어린이, 사춘기, 청소년, 그리고 청년에게서 발병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서구에서 시작되었지만 개발도상국들이 현대화되면서 이 지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21세기 질병의 증가는 1940년대 서구에서 시작하였고 그 이후 개발도상국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이라고 단정하네. 현재 지구인 3명 중에 1명은 과체중, 9명 중 1명은 비만. 지금까지 60년에 걸쳐서 체중 증가와 감량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비만은 멈출 수
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야. 2010년에 수백 명의 과학자가 팀을 이루어서 대단위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다. 결론은 최악의 유전자 조합이라 하더라도 유전자로 인한 과체중의 위험도는 1에서 10%. 비만은 식탐과 나태에서 비롯한 생활습관병이 아니라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질병. 비만이 될 가능성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체중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숙주를 바꾸어 가면서 생활살을 유지하는 허충이 있는데 숙주를 조종하는 미생물이 있다는 것이야. 예를 들면 동충하초균류는 개미를 좀비로 만든다는 것. 장내 감염과 자폐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도 있어. 뇌와 장은 두 기관 사이의 물리적 거리로 보나 수행하는 기능으로 보나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상호작용을 한다. 집고양이에게도 흔하게 살고 있는 톡소플라스마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은 너무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의 임산부 84%가 이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 성인에게 이 감염은 건강 자체에는 별로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이 기생충이 감염되면 성격이 변한다고 하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의 문제도 생기고 도덕성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사회 규범을 무시하는 행동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야.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 이 기생충은 인간이 마지막 숙주가 되고 그래서 연구가 있는데 체코의 프라하 카렐 대학교의 조사 또 터키에서의 연구 등에서 교통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는 톡스플라스마 감염률이 4배 정도 높았다는 것. 흥미롭게도 톡소플라스마에 심하게 감염된 사람은 조현병, 강박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뚜렛장애에도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졌다는 것. 개인의 성격은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는 설도 있고 유전적이라는 설도 있지만 이제는 장내에 거주하는 박테리아라는 설도 나타났지.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하여서 다양한 내장기관으로 가지를 치고 연결되다가 결국 장까지 이어지는 큰 신경줄기다. 이 미주신경의 특별한 점은 우리가 소위 육감이라고 말하는 장의 기분까지도 뇌로 전달한다는 것. 미생물총이 인간의 기분에 영향을 주면서 인간의 행동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야. 미생물은 감염될 수 있다. 감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성 편도선염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미생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야.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싫든 좋든 미생물 교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지. 나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보는 대신에 미생물총을 싣고 움직이는 큰 배라고 생각하면 비로소 내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항생제는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 그러나 항생제가 한 종류의 감염을 고치는 동시에 다른 감염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하네. 확실한 것은 제대로 된 미생물총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 신체는 병원성 미생물의 공격에 노출된다는 것이야. 항생제 복용 중에 감기에 걸릴 위험은 4배나 높다는 연구도 있다. 장누수 증후군이 모든 병의 근원이고 많은 사악한 것들의 원천이라는 주장도 대체의학 산업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라고 해. 그러나 휴식과 좋은 식단이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하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도 마찬가지. 미생물총 조성이 변경되는 바람에 장의 면역세포가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비만과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21세기 질병을 연결하는 것, 바로 염증이라고 하네. 면역계는 휴전 없는 전쟁을 마주하고 있다. 적의 위험이 많아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경비대를 줄이고 적에게 국경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싶다면 당신의 미생물총을 최우선 순위에 놓으라고 하네. 세균과의 전쟁.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비만 뒤에 항생제가 있다는 가설을 두고 있어. 감기나 독감 모두 박테리아가 아닌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질병. 항생제를 처방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바이러스는 건드리지도 못한다. 또한 대부분 감기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스스로 낫는다. 항생제 내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기억하라네. 항생제는 지금까지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약물이다. 페니실린 도입 후에 70년이 지나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는 20가지, 20가지 이상의 항생제가 더 개발되었고 시시각각으로 진화하는 박테리아의 위협도 커졌다. 이후 항생제 남용의 참혹성이 제기되었다. 내성, 그리고 2차적인 피해라는 항생제의 단점이 하나로 합쳐진 클로스트리디움 네파실리 감염증이 있는데 이것은 C디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박테리아. 복부 팽만과 설사는 항생제 치료의 가장 흔한 부작용. 미생물총이 파괴되어서 나타난 불균형의 결과. 항생제가 체중 증가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이용해서 가축의 생장 촉진을 유도하고 영양실조인 사람에게 체중 증가를 시도해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먹는 항생제가 많다고 하지. 가축, 특별히 생장 촉진을 위해서 먹은 가축들, 그리고 동물의 배설물로 만든 비료, 그리고 거름을 뿌린 땅에서 자란 채소에도 함유된 항생제가 조금씩 아주 적게 양이지만 축적되는 양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야. 기본적으로 항생제는 사람을 살리는 약. 다만 항생제가 주는 손실도 생각하라는 것이야. 항균 제품은 과학의 근거를 둔 가정과 광고의 성리작이라고 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화학물질과는 달리 항균 제품에 들어가는 화학제품은 면밀한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화학약품은 서서히 축적되면서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유해성을 알아채기가 쉽지를 않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 생각하라네. 현대인의 식습관, 먹는 대로 간다는 것. 비만이 아니더라도 나쁜 식습관은 관절염과 당뇨를 비롯한 온갖 질병을 악화시킨다. 심장병, 뇌졸중, 당뇨도 환경적 요인이다.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서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과민성 장증후군, 셀리악병, 과체중 같은 질병은 대개 21세기 질병이다. 과체중은 지방과 당의 섭취가 늘어날 때 체내의 지방은 필요하다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어떤 음식에서도 만들어진다. 우리의 식탁에서 사라진 것이 있는데 섬유질. 건강을 위해서 적합한 미생물과 그들을 먹이기 위한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이 필요하다는 것. 착한 식단으로 돌아가자고 해.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고 미생물을 의식한 식단이라는 것이야. 장기 보관을 위해서 화학 방부제로 신선함을 유지한 포장식품도 피하라고 해. 췌장, 지방세포, 식욕이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는 꾸역꾸역 먹지 말라는 것. 채식은 인간과 착한 미생물 모두의 식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
사람은 먹는 대로 간다. 우리가 만드는 끼니마다 한 번쯤 자신의 미생물을 생각하자. 그들이 원하는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지. 엄마가 주는 선물.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연분만을 하라는 것. 모유 수유를 하라는 것이야. 인간은 태어나서 첫 호흡부터 마지막 호흡까지 미생물과 함께 한다는 것. CDF는 아주 지독한 박테리아로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을 일으킨다. 이것은 보통 병원에서 숨어 있다가 사람의 건강한 장 속으로 들어가는데 CDF와 체내의 미생물 중 최대의 3분의 1, 그 밖의 병원균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포자를 만든다는 것이야. 포자, 껍데기. 이들은 주위 환경이 척박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을 나으려고 항생제 처방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로 말해.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갈 주위 환경이 척박해지면 자신을 두꺼운 보호막 속에 집어넣어서 살아남는다는 것이야. 항균, 세제, 미산, 항생제 등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서도 CDF는 포자 안에서 몸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야. 이들이 포자에서 나왔을 때 우리의 장 속은 폐허와 같다고 하네. 이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야. 죽은 나무에 물 주기가 아니라 땅을 갈고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 자체가 적절한 양으로 투여된다면 숙주의 건강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라는 것이야. 얼마나 많은 박테리아가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고 치료할 수 있는가. 이들이 장에 도착해서 장에 부착하여서 정식하여서 먹이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야들이 살아 있어야 하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야. 우리의 장에는 100조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항생제의 가장 불쾌한 부작용을 완화시켜준다. 알레르기 증상도 완화시키고 과민성 장증후군도 완화시키고 당뇨를 예방하고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치료보다 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것. 특별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제품에 어떤 균주가 들어있는가, 종의 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의 박테리아가 있는가, 박테리아가 어떤 식으로 포장되어 있는가도 중요하다고 하네. 알약인지 분말인지 바로 또는 요구르트. 그러나 가공 과정의 문제 또는 상당량의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해롭다는 것도 생각하라고 해. 대변을 통한 미생물 이식이 있어 건강한 사람의 변 추출물을 다른 사람의 대장에 넣는 것.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데 대변의 70%가 박테리아라는 것. 대변은 혈액처럼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CDF 감염을 항생제로 다스리면 30%의 치료 확률을 가지는데 단 한 번의 미생물 이식으로 80%의 치료 확률을 가진다고 해. 두 번째로 이식하면 95%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야. 미생물 보호는 새롭고 불확실한 의학 분야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대변 미생물 이식, 미생물 생태계 치료의 의학적 잠재력이 무엇이든 간에 여전히 우리와 오래된 격언을 기억하라고 해.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 1900년대 선진국에서 사망률 3분의 1을 차지하는 3대 사망 원인은 폐렴, 결핵, 감염성 설사. 당시 인간의 기대 수명은 약 45세였다고 하지. 2005년대 전체 사망률 2분의 1을 차지하는 3대 사망 원인은 심장병, 암, 뇌졸중. 기대 수명은 78세. 우리는 이 병을 노화로 인한 노인병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 병은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염증으로 인한 병이라는 생각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번지고 있다. 21세기 질병이라고 강조하네. 우리를 향한 위협이 있는데 항생제 사용,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 아기들을 위한 미생물 전달 방법. 유럽연합에서는 농장주가 가축에게 성장 촉진제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항생제는 가축을 치료한다는 명목하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항생제로 범벅된 거름이 있다는 것이지 심지어 유기농 채소밭에도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건강한 식습관, 먹거리를 논할 때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삶의 속도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섬유질도 없다고 하네. 선택이란 자유의 징표이자 가능성의 상징이다. 문명사회의 핵심이다. 음식이 약이다. 선택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 선천성과 후천성 모두 대부분의 성격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우리 자신의 유전자를 고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우리의 미생물은 고를 수 있다는 것. 100조의 세포와 440만 개의 유전자로 구성된 나머지 90% 역시 우리 자신이라는 것, 여기에 우리의 건강도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네. 여기까지.